친구에게서 한 줄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우리는 곧바로 답합니다. 알아. 많이 힘들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퇴근길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적절한 위로의 말들을 꺼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구의 말 사이사이에 내 경험을 끼워 넣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 내가 겪었던 유사한 사건, 내가 배웠던 태도, 내가 믿는 가치가 조용히 그의 표정과 문장을 재배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해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종종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틀로 상대를 해석했다는 뜻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공감이란 이름으로 건네는 문장에도 사실은 나의 관점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감은 번역이고 해석입니다. 타인의 마음이라는 원문을 나의 언어와 경험이라는 사전으로 옮기는 작업이지요. 물론 해석은 나쁘지 않습니다. 해석 덕분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내 삶과 연결할 수 있고 그 연결 덕분에 도울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하지만 해석은 언제나 손실을 동반합니다. 원문에 없던 색이 덧칠되기도 하고 중요한 문장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널 알아라는 확신은 때로는 대화를 닫아버리는 문장이 됩니다.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더 묻지 않게 되니까요.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겪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래도 내가 설명해주는 만큼 오늘의 너를 배우고 싶어. 이 고백에는 서툴지만 정직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동일화 대신 차이를 인정하며 곁에 머무는 선택. 그 선택이야말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성급한 해석을 늦추고 상대의 말이 자신의 속도로 피어오를 시간을 보장합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영화를 보고도 우리는 서로 다른 후기를 남깁니다. 같은 장면을 봤는데도 어떤 이는 음악을, 어떤 이는 침묵을 기억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듣지만 각자의 렌즈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해의 순간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임시적이며 갱신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해는 내일의 질문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질문 위에서 관계는 조금씩 더 정밀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투명함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스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공감과 해석의 경계는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더 묻고 더 듣고 더 천천히 결론에 닿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관점 속에서 재구성한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일까? 이 질문을 손에 쥐고 우리는 일상 속 장면들을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잘 의도했지만 빗나간 위로, 선의였지만 상처가 된 조언, 성급한 낙인을 찍어버린 한마디와 뒤늦은 후회의 순간들, 그 사례들을 통해 공감과 해석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려 합니다. 완벽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좌절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다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더 겸손하게 질문할 수 있고 다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더 오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선언하는 대신 이해를 시도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 자리에서 관계는 조금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랍니다. 이제 첫 장면을 펼쳐보겠습니다.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어떻게 위로가 되기도 오해가 되기도 하는지 그 미세한 차이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미묘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의 경험과 관점을 덧씌워 이해했다고 여기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해의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공감은 이상적으로는 상대의 고통이나 기쁨을 내 안에 그대로 옮겨놓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누군가 슬픔을 토로할 때 마치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는 듯한 상태 말이지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공감의 이상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타인의 내면에 직접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 표정, 목소리의 떨림 같은 단서를 바탕으로 추측하고 해석합니다. 결국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가진 경험과 언어를 통해 내 마음을 이렇게 짐작한다는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경향을 자주 지적합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곧장 비슷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의 기억과 비교 작업이 시작되지요. 이 과정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교와 해석 없이는 타인의 이야기를 전혀 붙잡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해석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편향적입니다. 친구의 고통을 내 방식대로 번역하다 보면 원래의 의미는 흐려지고 때로는 전혀 다른 색으로 칠해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실직의 아픔을 나누고 있을 때 듣는 사람은 자신이 예전에 겪은 실패 경험을 떠올리며 나도 비슷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위로였지만 정작 상대는 나는 그때와는 다른 상황인데라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공감은 현실에서는 늘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오해와 어긋남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공감을 절대적인 동일화로 착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나는 내 상황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듣고 싶어. 이런 태도가 진정한 이해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공감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이상으로서의 공감, 곧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함께 나누는 꿈 같은 상태. 다른 하나는 현실로서의 공감, 즉 나의 경험과 틀 속에서 상대를 재해석하는 불완전한 시도. 우리는 늘 이 두 얼굴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되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바로 이 균형 위에서만 관계는 성숙해지고 서로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교류만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여기에는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험들이 서로 교차합니다. 현상학적 관점, 보이지 않는 의식의 장벽. 에드문트 후설은 우리 의식이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의식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내면에 들어가 그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상대의 몸짓, 표정, 말투 같은 외적 표현을 단서로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의 내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외적 징후를 해석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이데거 역시 인간의 존재를 세계 마이너스 안 마이너스 존재라 정의하면서 우리가 타인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은 언제나 나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며 나는 다만 그 흔적들을 통해 짐작할 뿐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말하는 이해가 사실은 타인의 내면에 다다르는 다리가 아니라 타인의 세계를 향해 내 쪽에서 내는 발걸음일 뿐임을 알려줍니다.
해석학적 관점 이해는 곧 해석. 가다머의 철학은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해는 곧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언어, 시대적 맥락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듯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전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듣는 사람의 삶의 맥락과 경험이 달라서 의미가 전혀 다른 색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가다머는 이것을 해석학적 순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다시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한마디, 한 표정을 보고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을 짐작하며 그 짐작은 다시 부분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이해는 닫힌 결론이 아니라 계속 열려있는 과정입니다. 이 철학적 논의를 더 쉽게 풀어내자면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을 떠올리면 됩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어떤 이는 음악에 감동을 받고 어떤 이는 배우의 눈빛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지루하다고 말하지요. 같은 대상을 두고도 각자의 렌즈를 통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같은 그림을 바라볼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해 진력 바닷가를 그린 풍경화를 보며 어떤 이는 노을의 따뜻함에 눈길을 주고 또 다른 이는 고독한 뒷모습이 인물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에 자유를 느낍니다. 그림이 전하는 객관적 이미지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길어올리는 의미는 각자 다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는 하나의 원본이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늘 다채롭고 부분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오해를 포함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의 내면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니 언제나 불완전한 해석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대화와 탐색의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가 늘 부분적이기에 우리는 계속 묻고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관점 속에서 재구성한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일까? 철학은 여기서 단호한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타인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에 겸손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해란 내가 너를 완전히 안다는 선언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묻고 해석하는 열린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화관의 관객처럼 같은 장면을 보고도 각기 다른 후기를 남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바로 인간 관계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나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해의 한계가 곧 풍요의 가능성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널 알아. 이 말은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의 전체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드러난 일부, 그것도 내가 해석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원래 이런 성격이잖아 라고 단정하거나 오랜 친구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성장하며 변하고 친구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나 편견을 바탕으로 상대를 고정해버립니다. 이 순간 이해라는 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모습에 상대를 가둬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다르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함 속에 상대를 박제하듯 이해하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친밀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오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해는 종종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던진 농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는 웃기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그 말 속에서 나를 향한 비난을 읽어냅니다. 이처럼 의도와 해석 사이의 틈이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또 연인 사이에서 넌 늘 나를 무시해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상대는 단순히 피곤해서 대답을 건너뛴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행동을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오해는 더 큰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그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어버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해는 때로는 새로운 대화와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이해했기에 우리는 다시 묻게 되고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 이 짧은 확인의 질문은 오히려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해에 다가갑니다. 그러니 오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이해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아도 인간은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해석일 뿐이지요. 따라서 오해는 피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타인과 관계 맺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해와 오해는 서로 뚜렷하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오해라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 다시 보니 어느 정도는 맞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와 오해는 마치 바다와 해안선처럼 얽혀 있으며 서로의 경계를 쉽게 가를 수 없습니다. 관계의 성숙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널 완전히 안다라는 확신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너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라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열린 대화에 도달합니다. 즉, 이해와 오해가 늘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이해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단정하지 않고 차분히 묻는 것입니다.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 이 질문은 오해를 줄이는 동시에 상대가 자기 마음을 깊이 풀어내게 합니다. 둘째,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열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오해 속에서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한 이해보다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언어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함께 있음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리는 늘 이해와 오해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해가 있기에 우리는 더 묻고, 더 듣고, 더 오래 머무르며 관계를 다져갑니다. 나는 널 안다라는 단정 대신 나는 계속 너를 배워가고 있다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인간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힘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해한다는 말은 마치 상대와 내가 완전히 같은 마음에 도달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보아도 이것은 불가능한 이상입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상처와 기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해란 완벽한 동일화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곁에 머무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공감이란 이름으로 종종 벌어지는 실수는 상대의 말을 듣고 곧바로 나도 똑같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상대는 내 이야기를 나만의 고유한 경험으로 들어주길 원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차이를 무시한 공감은 결국 상대의 목소리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정직한 태도는 나는 내 경험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내 틀 안에 끌어들이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는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상대를 설명하거나 해석하려는 충동을 잠시 멈추고 곁에 머무르는 것을 뜻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무수한 조언을 건네기보다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되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상대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공감은 그보다 더 미묘합니다. 공감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사랑의 이별로 힘들어할 때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해도 나는 그 고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겪는 무게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감은 동일화가 아니라 인정이고 그 인정은 곧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완벽한 동일화로 정의할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이라도 다름이 드러나면 너는 날 몰라라는 실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다름을 인정하고도 함께하려는 태도로 재정의하면 관계는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완벽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계속되는 관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함께 걸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철학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게 합니다. 타인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한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다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묻고 더 정성껏 듣고 더 오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이해는 이제 나는 너를 다 안다라는 종착지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너를 배우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태도입니다. 이 열린 이해 속에서 오해조차도 배움의 일부가 되고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관점 속에서 재구성한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일까?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완벽한 동일화가 아니라 차이를 품고도 함께 서 있는 용기입니다. 공감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 관계의 깊이가 생겨나고 오해 속에서도 배움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친밀감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나는 너를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너를 배우고 싶어. 너의 곁에 머물고 싶어.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이해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대화, 연인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협력, 친구와의 만남까지 그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내면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한계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다 알 수 없기에 더 묻고 더 듣고 더 곁에 있으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완벽히 알 수 있다면 대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도 기다림도 때로는 오해조차도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불완전함이야말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모든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앉아 나는 내가 겪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동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를 내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려는 선택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알아주기의 완벽함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기의 꾸준함입니다. 이해는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며 오해조차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타인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알 수 없음에도 다가가려는 노력, 완전하지 않음에도 곁에 있으려는 선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건넬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짜 상대일까요? 아니면 당신 속의 그 사람일까요?